안녕하세요. 오늘은 허준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통섭적 접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개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론 부분을 말씀드리고, 가계, 출생, 발달 과정, 그리고 동의보감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조선의 자연학, 생물학을 어떻게 확립을 하셨는가, 그걸 말씀드리고, 말년에 의사 편찬을 집중적으로 하셨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론 부분인데요. 그 당시에 그 조선의 의료 체계는 향약, 지방약이죠, 그죠? 이게 이제 각도에 의국이 설치되어 있었고, 지방약제도 수집을 하고, 그걸 중앙에 모았다가 다시 재분배를 하는 아마 이런 체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의학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았었는데요. 조선 초에는 1417년 태종 17년에 향약 구급방이라는 약을 중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고려 때 편찬된 책인데 원서는 전하지 않고 그 중복된 그 간행 그거는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세종 때 와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았죠. 일상적인 구급방으로 차려신설한 책이 출판이 됐고요. 그 다음에 향약집성방, 의방유치, 향약재생방, 구급방, 특히 의방유치에 의해서는 모든 그 전까지 자료들이 정리가 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성종 때 와서도 구급간이 방언에 이런 책이 출판이 됐고요. 또 중종 때 와서는 전라도 관찰사 김정국에 의해서 총가 구급방이라는 책이 출판이 됐습니다. 그 후에 1541년에는 전라도 관찰사 안현이라는 사람이 명나라 활인신법이라는 책을 조선의 판본으로 간행을 했고 1559년 유의라는 게 이제 유학자이면서 의학을 한 이런 사람한테 붙인 이름인 것 같습니다. 임원국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치종봉이라는 책이 출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전염병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의서들도 출판이 됐는데요. 경상도 관찰사 김한국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창진방 촬호원의 두창에 대한 천연두에 대한 치료죠. 그게 이제 중국의 여러 의서를 정리한 수준이고요. 또 1517년에는 창진방 촬호원회라는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또 오역도 이제 전염병을 이르는 말인데 오역의 치료법으로 중종 때 굉장히 이게 창고를 했던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병원방, 의방유치에 이런 걸 간이병원방이라 그래서 의방유치에 실려있던 그 전염병 부분을 정리를 한 그런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김정구라는 사람이 총과구급방, 중종 때 또 함경도 쪽에 전염병이 창고를 했던가 봅니다. 그때 김한국, 박세거 등을 시켜가지고 본문 원역 예방을 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허준 와서는 동의보감 등으로 편찬이 됐고 그 외에도 언해 두창지묘, 신천백원방, 벽여원방 이런 것들은 주로 전염병에 대한 책들이었습니다. 이런 책들이 출판이 되고 정리가 됐습니다. 또 그런 책들 외에도 구황기근구제인데 구황이라는 건 이제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이런 백성들이죠, 그죠? 그런 백성들을 어떻게 그 기근을 구제를 하는가 이래가지고 최초의 구황서가 1541년에 구황전류란 책이 중주목사 안위에 의해서 편찬이 됐습니다. 그리고 광해군 때도 조육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제기활민방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못 먹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아마 이런 걸 기록한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가계 출생 발달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부가 허건이었고 경상우수사를 지냈습니다. 무관이었죠. 아버지는 용인 부사를 지냈는데 허준은 서다 출신입니다. 서다 출신이어서 이 족보에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 확실하게 구별이 됐더라고요.
어머니가 영광 김씨 무인 가문의 소녀, 다른 집안의 소녀를 또 소녀로 데려온 거죠. 거기서 나니까 소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39년에 태어나서 1615년, 그러니까 저 당시로는 76세까지 사셨으니까 꽤 오래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왕으로 치면 인종 때부터 광해군에 걸쳐서 인종, 명종, 선조, 광해군.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선조 때 활동을 많이 했죠, 그죠? 출생지는 경기도 양천인지 전라도 장성인지 발달하는 과정에서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출생지가 확실하지 않은데 지금 무덤이 있는 쪽이 경기도 쪽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기도 양천 쪽이 더 정확하지 않는가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묘소가 이제 파주에 있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신분 극복의 인성이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전라도 지역에서 유의로 그러니까 정식으로 의학 공부를 한 건 아니고 그냥 혼자 공부하면서 이렇게 유의로 이름을 날렸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유학과 의학에 능통을 했습니다. 전체 이제 그 일생은 세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제 1단계는 성장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궁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의원은 궁에 들어가서 임금을 보살피는 이런 의원들이거든요. 국내에 있는 사람들을. 그거 들어가기 전에 상태를 성장기라고 그러는데 주로 전라도 경기도 파주에서 의술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의원으로 들어가서 대개 이제 한 30년 정도죠, 그죠? 그래서 그때를 황금기라고 그럽니다. 그때는 양예수라는 스승을 만나는데 이분한테서 제대로 의학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일 가는 의원이었습니다. 의술을 배우면서 성숙해지는 시기가 있고 말년은 이제 집중적으로 의술을 편찬하는 시기,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임상 경험을 하고 나서 나중에 그걸 정리를 하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우선 성장기인데 기록이 별로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집안에 이런 분이 나면은 그 가문에서 상당히 많은 자료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저자였기 때문에 딱 그냥 이름 한자 나옵니다. 가문 기록에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없어요. 그죠? 유희춘이라는 사람이 유희춘이라는 분이 나중에 이제 추천을 해주는 분인데요. 미암일기라는 일기를 남겼는데 거기에 일부 허준에 대한 기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궁에 들어가기 전에 내의원 재직 이전의 기록은 이 기록이 유일한 기록이에요. 여기에 조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유희춘이라는 분이 허준의 그 자세나 의원으로서의 능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의원 이상으로 대접을 하고 또 허준도 거기에 대한 답례로 노자나 좌전, 조화론 등 이런 중국의 고전들을 선물을 했다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경사에도 밝았기 때문에 허준도 유교, 경전, 역사서, 도교, 불교에 상당히 관심의 방향이 넓게 성장을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유희춘이라는 분이 이조 판서에게 허준을 부탁을 합니다. 지금 말로 하면 청탁인 셈인데 부탁을 해가지고 평가를 받고는 들어가게 됩니다. 30제 해가지고 70에 이르기까지 내의원 근무를 하면서 충분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근데 유희춘이라는 분이 아마 대표적인 호남의 사림이었던가 봅니다. 그랬던가 합니다. 근데 이제 을사사화에 연루가 돼가지고 유배로 다닙니다. 유배를 여러 군데 제주도로 갔다가 함흥도로 갔다가 갔는데 선조가 상당히 좋게 보고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선조가 즉위가 되면서 복권이 되고 그러면서 성균관에 복직이 되고 사헌부 대사원에 역임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증유합이라는 책을 냅니다. 이게 이제 한자 입문서에 대한 책인데 그렇게 내고 65세에 사망을 하는데 이분이 허준을 아주 잘 봐가지고 넣어줍니다. 내의원에. 그리고 그 유희춘의 스승이 김한국이었는데 아까도 몇 번 나왔었죠. 김한국이란 분은 허준의 오촌 당숙이 되는 분이었어요. 이제 물론 서자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냅니다. 그분이 장진방 철호연회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요. 본문, 온역, 이해방 이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신찬 벽원방으로 이게 이제 좀 개정이 되는데 이걸 바탕으로 한 거죠. 그리고 또
총과 구급방이란 이 아마 응급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참조할 수 있는 의서인가 봅니다. 이런 걸 쓰는데 이 책들이 나중에 허준이 동의보감을 하고 다른 책자를 쓰는데 굉장히 중요한 참고 서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동의보감을 내게 되는데 여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본초에 대한 충실한 번역, 그 약재 기본이죠, 그죠? 양리학인 거죠. 수많은 약재들을 조선의 이름으로 중국에서 쓰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제 해당하는 건 조선 이름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 향명 지방에서 쓰고 있던 약들을 실제로 실증을 하고 또 자연학 이런 것들이 본초학 또는 자연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게 그 지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분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의원에 들어갔는데 이때를 황금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569년에 들어가서 1600년 그러니까 거의 한 30년 동안 있으면서 아주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서 양예수란 분을 만나는데 이분이 아주 굉장히 뛰어난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장한웅이라는 분의 제자였는데 들어가서 그 내의원 그분은 이제 정상품에 있고 이러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서울과 호남을 오가면서 메시지 역할도 하고 그랬던 분입니다. 근데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이춘, 성원, 정철, 노수신, 홍익필, 율곡이 이런 사람들하고 친교를 맺을 수가 있었던가 봐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서출과 아닌 그게 굉장히 차별이 많았었는데 아마 굉장히 저분들이 너그러웠던 것도 있고 또 본인의 능력도 워낙 뛰어나가지고 저런 분들하고 아주 이렇게 자유롭게 서로 여기 같이 만나고 논의를 할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의 양예수와 허준인데 저분을 만난 게 아주 굉장히 큰 운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양예수 그분이 의림차료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이제 장씨의 방 이런 겁니다. 장씨의 방이라는 건 자기 스승 이름이 장한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스승한테 바치는 걸로 해서 장씨의 방이라는 이런 책으로도 불립니다. 이게 이제 동의보감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특징들을 보면 도가의 영향, 그 장한웅이라는 분이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분이죠. 그래서 스승 장한웅이 도가와 불가에 대해서 정통을 하니까 유불선이 통합이 되는 그런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나라, 원나라의 4대가의 의학을 통합하고 명대의 의학까지, 그러니까 중국의 과거에 내려오던 그런 의학을 종합을 하는 이런 식의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당약제, 주로 이제 약제가 다 중국이었죠, 그죠? 그걸 이제 향약이라 그러면 우리 조선약이죠, 그죠? 조선약으로 대체하려는 조선의 전통을 충실히 따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6세에 거의 들어간 지 한 5, 6년 그게 지나서 실록에 기록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렇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못했던 것 같아요. 들어는 갔지만 아주 주된 역할을 못하고 이제 주된 그 스승을 도와주는 이런 기간을 한 5, 6년 정도 말하자면 수련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시로 이제 임명이 됩니다. 시가 이제 정식으로 임금을 진료할 수 있는 이런 의사를 얘기하죠. 그래서 1581년 42세 때는 선조가 따로 명령을 합니다. 진맥에 대한 책을 내라고 그럽니다. 맥을 짚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술의 길이 결국은 나라의 길하고 일치가 된다. 이래가지고 고양생이라는 사람이 쓴 산도맥결이라는 약이 그런 저서가 있었는데 그걸 고치고 보완을 해가지고 산도맥결 집성을 편찬을 합니다. 이게 이제 왕의 명령에 의해서 편찬하게 됩니다. 51세 때 그때 이제 광해군이 세자였는데 두창을 앓았습니다. 저 때는 두창이 천년두죠. 천년두를 앓게 되면 거의 8, 90%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한 비상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주 적극적인 약물 치료를 했는데 주변에서는 반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독한 약을 써가지고 약 때문에 죽는다고 난리를 쳤는데 아주 강하게 밀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때
광해군이 만약 치료가 안 되고 죽었더라면은 이미 허준의 인생은 끝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세 차례 시도를 했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됐습니다. 운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점이고라는, 점이 나중에도 조금 얘기가 나오는데, 점이 돼지 꼬리죠, 그죠? 돼지 꼬리를 가지고 만든 약이 있었는데 허준이 만든 약입니다. 그걸로 어떻게 효과를 봤는지 치료가 되고 살아남았어요, 광해군이. 그래서 이제 광해군하고 관계도 상당히 저 때부터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고, 나중에 이제 선조가 죽고 나서도 허준하고는 상당히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왕자를 치료를 한 공로로 당상관 가자로 명받게 됩니다. 1592년에 허준 나이 53세 때 임진왜란이 발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손주의 호종, 임금 수레를 모시고 가는 이런 거죠. 그래서 저 때부터는 이제 양예수 스승 대신에 실질적으로 왕을 직접 모시고 가면서 주도와 내의원의 주도자가 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6년 57세 때 동의보감, 이게 이제 확실하지는 않은데 동의보감이라는 이 이름을 선조가 붙였는지 아니면은 어떤 의서를 편찬하라는 명을 받고 나중에 붙였는지 확실하지는 않은데 이런 기술이 많이 나와요. 동의보감을 명받았다 이런 거 보면은 혹시 처음부터 그 책 이름을 지어가지고 하지 않았나. 옛날에 왕들이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혼자 한 건 아니고 유학자이면서 의사인 정자, 어의, 왕을 주로 다스리는 스승이죠, 그죠? 양예수 모시고 편찬 작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997년에 정유재란이 일어나면서 편찬 사업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년에 1601년부터 1615년 편찬 시기가 있는데, 이때 이제 선조가 명령을 해서 태산집, 창진집, 구급방, 이 옛날에 있던 책들입니다. 이런 책들이 다 사라지고 없으니까 이 책에 해당하는 책들을 만들라 이렇게 또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왕실에 있던 의서들을 뭐 몇백 권, 상당히 많았던가 봐요. 모든 레퍼런스를 다 주고 참고를 해서 만들라.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선조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리더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책을 써라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책을 써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601년에 주창지묘, 구급방, 태산지묘, 이건 이제 응급으로 처치할 수 있는 거이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걸 편찬을 하고, 그걸 없어진 책이니까 그거에 대신할 수 있는 언해 구급방, 언해 주창지묘, 언해 태산지묘, 앞에다 언해를 붙여가지고 허준이 만들어냅니다. 응급 구소도이고 산부인과에 해당하는 언해 태산지묘는 말하자면 산부인과 책에 해당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이게 이제 책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표지가 제대로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 책 내용들을 이렇게 카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조가 계속 이제 그 책을 독촉을 했는데, 참고 문헌도 뭐 거의 한 500권 정도, 왕실에 있던 모든 책을 다 주고 하살했는데, 안타깝게도 1608년에 선조가 세상을 뜨게 됩니다. 뜨면서 편찬을 중단을 하게 되는데요. 저 때만 하면 저희 왕을 진료하던 그런 어의들은 잘하건 잘 못했건 무조건 왕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책임이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가지고 뭐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허준은 평안도 의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유배를 가서 나머지 정리도 좀 하죠. 책을 이제 계속 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죠. 근데 광해군이 이제 등극하면서 1609년에 유배를 풉니다. 해배를 합니다. 근데 하여튼 저 때도 왕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죠. 뭐 독살설, 그 다음에 약물을 너무 독하게 써서 돌아가셨다, 뭐 이래가지고 계속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임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선조는 계속 끝까지 허준의 그 치료 방침을 믿었던가 봐요. 계속 허준을 두둔을 했습니다. 두둔을 하고 보호를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배를 풀고 나서 또 광해군이 마무리를 하라 이래가지고 1610년 71세 때, 물론 유배 가서도 작업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동의보감 25권을 마무리하고 조선의 보물 동의보감으로 명명을 했다 이러는데,
이름이 지금 요런 두 가지 말이 다 나옵니다. 하고 나서 명령한 것처럼 나온 데도 있고 아예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또 1612년 13년에는 역병이 창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 신찬 병원방, 병역신방 이런 걸 새롭게 이제 재구성을 해가지고 당동역의 치료법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615년 광해군 7년에 허준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세상을 떠났을 때 정일품 풍계, 그러니까 보국 승록대우 아마 거의 최상급 대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하들이 뭐 반대가 뭐 억수로 많았죠. 또 서출인 그런 요원한테 저런 낼 수 없다고 난리를 쳤는데 어쨌든 뭐 그동안에 공이 워낙 많아가지고 의원 출신이나 서출로는 조선에서 최초의 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묘소가 이게 참 최근에 발견이 됐죠.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다가 파주시 신동면 하포리 비무장지대 내에 있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군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다시 좀 단도리를 하고 1992년에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부부가 같이 있는데 허준 선생에 대해서는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그렇고 서출이라는 것 외에는 부인에 대한 기록, 자녀들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기록이 어디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문에 그 족보에도 없고 아무데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진을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정리를 하면서 허준 선생의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형제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좀 보려고 그랬는데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묘소를 보니까 부부가 같이 있는 걸로 봐서 이제 결혼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의보감이 나오는데 동의보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경 지금으로 하면 내과가 되죠. 외형, 지금으로 하면 외과가 될 것 같습니다. 4권씩 되어 있고, 잡병편.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내과, 외과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무슨 다양한 질환을 쓴 게 이제 한 11권쯤 되고요. 탕액편, 이제 약물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한 내용이고, 침구편은 침술로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병에 대한 설명 뭐 이런 것과 치료법 이게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차가 1편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 합쳐서 25권, 25책이 책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이라는 이름을 붙인 게 중국에 이미 그 당시에 북이가 있었고 남이가 있었거든요. 북이는 그 이동원이라는 사람이 대가였던가 본데요. 중국에서 북쪽은 춥고 건조한 지역이 기후가 그죠? 그래서 춥고 건조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게 북이었고, 그 다음에 그 남이는 주단계라는 사람이 주가 돼서 이제 정리가 됐는데, 남부 쪽은 날씨가 덥고 습한 환경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덥고 습한 환경에서 생기는 질환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치료, 이 아마 나누어가지고 북이, 남이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에서는 북이하고도 다르고 남이하고도 다르고 항상 이제 이게 동쪽이었잖아요. 조선이 동쪽에 있으니까 우리는 동이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남이 북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수준이 된다. 이런 이제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뛰어넘었죠. 나중에 보면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동이라는 이름을 써서 동의보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선에 유구한 옛날 약들 전통 이런 것도 바탕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질 환경의 개인적인 차이죠, 그죠? 개인적인 차이에 따른 거, 환경적인 차이에 따른 거, 이런 걸, 같이 고려를 해서, 책을 썼다. 이제, 기본, 원칙은 그런 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일단, 그죠? 인간에 대한 치료니까, 자연을 닮은 인간. 인간은 자연에서 오고, 우주에서 오고, 이런 철학을 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조가 의저 편찬의 원칙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섭생과 예방, 약물, 침술, 약물 다 좋지만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가. 그때는 좀 포커스를 둬라. 아마 이렇게 지시를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한 게 약물 침구보다는 섭생과 예방에 더 메인 포커스를 두라. 이런 지시를 내리고요. 그 다음에 또 가능하면은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약재를
중국 거 구하기도 어렵고 비싸기도 하고. 근데 또 기호가 비슷하니까 비슷한 약재가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약재를 좀 강조하는 것과 예방 이런 큰 지침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정구라는 사람이 서문을 쓰고 유의정작, 태희, 양예순 스승이었죠. 태희가 여러 분 계셨는데 이분들하고 같이 이제 혼자 살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협조를 해서 저술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손조는 1608년에 세상을 뜨니까 손조 생전에는 완성이 안 되고 광해군 1610년 광해군 3년에 진헌 써서 바쳤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일단 초교 같아요, 그죠? 한 3년 동안 교정을 본 후에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썼을 때 바치고 3년 동안의 교정을 거쳐가지고 1613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총 25건의 동의보감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체를 일단 구분을 하죠. 내경, 외형, 내과, 외과 이렇게 됩니다. 정기, 신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외형은 머리와 얼굴, 손발, 금맥, 혈맥, 뼈와 살, 외편이죠, 그죠? 인체의 주인은 정기신. 정은 제가 보기에는 설명이 이렇게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정은 정신적인 걸 얘기하고 기는 신체적인 걸 얘기하고 신은 정신과 신체를 통괄적으로 같이 통괄하는 제 영적인 거 이런 걸 얘기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저런 개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가 동양의 다른 철학 사상하고도 통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청정 수양으로 정기신을 갈고 닦고 의원들은 의원의 입장에서는 약물과 친구. 그러니까 이제 수양과 그러니까 철학과 의학, 그죠? 철학과 의학이 인문학과 의학이 통합이 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정기신의 수양과 안정을 통해서는 섭생과 예방이 우선이고 부차적으로 약물 치료와 친구. 이게 이제 선조가 내린 저술의 기본 원칙이었잖아요, 그죠? 그 원칙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형 이런 단어도 쓰는데 정은 몸의 주인이고 기는 신의 주인이고 형은 신의 집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기신의 보존이 잘 된 사람들은 신인과 지인, 성인과 현인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그 허준의 이론으로 보면 이런 정기신이 잘 보존된 사람들은 이런 경지에 이룰 수가 있다. 자연의 삶을 잘 따르는 그런 인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인도 많고 그런 변인을 가지고 의학적인 설명을 하는데 이건 아마 자편에 자세히 기술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과 환경과 인간하고의 상호관계 이걸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운이라고 하는 건 목, 화, 토, 금, 토 외적인 환경을 얘기하고 육기는 내적인 환자의 내적인 특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운과 육기의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조화로움이 유지가 되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상과 산법이라는 것도 이 두 가지 그 개념도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사상이라고 하는 건 음과 양이 처음 중첩되어 나타나는 네 가지 형상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산법은 한, 토, 하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신형장 부도인데 지금 이제 우측에 있는 저 그림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건 죽은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 산 사람을 저렇게 본 거예요. 그죠? 산 사람을 저런 입장에서 보고 이제 치료적인 대책을 세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연을 닮은 인간이죠. 그래서 자연을 따르는 삶의 중요성을 형성한 그림입니다. 자연을 잘 따르면은 저렇게 된다 이런 거죠. 머리는 하늘을 나타내고 몸은 땅을 나타내고 척추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이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천지의 기운이 순환할 수 있다. 하늘과 땅 그 사이에 척추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인간이 서로 이제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생활을 하는 저 에너지가 잘 유지가 되면 건강한 상태가 되고 저게 무너지면 질병이 되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후생과 향학인데요. 그렇죠. 이제 이용후생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말하자면 예방적인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향약은 조선의 약이죠. 그죠? 그래서 중국의 비싼 약재를 대용할 수 있는
그런 약제를 개발하고 찾아내고 예방적인 목적이고, 그래서 허준이 한 건 저걸 바탕으로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땐 다 중국에서 많은 약제를 갖다 썼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갖다 쓰고 그것과 이제 향약을 통합을 하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잘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명칭, 산지, 채취 시기, 약제를 말리는 방법, 이게 다 약제에 따라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두 개를 서로 좀 매치를 시켰기 때문에 우리나라 향촌에서도 약물을 구하기가 좀 쉬워지는. 왜냐하면 중국의 A라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름이 확실하지는 않은데 A에 해당하는 약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상당한 부분이 이제 겹쳐지는 거죠. 그죠? 그 약물을 구하기가 쉬워지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민생, 일반 백성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구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포커스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제조법을 알려주면 직접 제조해서 만들기도 하고, 그죠? 꼭 그건 찾아가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본초라 그러면 약재를 만드는 기본 자료죠, 그죠? 그 자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걸 잘 설명을 하면 집에서도 스스로, 약을 만들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약의 복용법이나 이런 도량형에 대한 지침은 뭐, 환약으로 가루약으로 만든 거, 물에 달여 쓰는 거, 술도 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고약으로 쓰는 경우. 그래서 약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가이드라인도 잘 기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세기 초가 되면 아주 필수 서적이 됐습니다. 동의보감이. 그리고 18세기 초가 되면 소위 그 양반 가족들이라고 그러면은 필수품이 3가지가 있었는데 운서가 하나 있어야 되고 법률서가 하나 있어야 되고 동의보감이 있어야 되고. 이제 특히 이제 양반 가족들한테서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저술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학자 이덕무가 또 책을 몇 가지 추천을 했는데, 이가 쓴 성합집료, 성학집요, 유형원이 쓴 반개수록, 허준의 동의보감, 이 세 가지는 실학자들도 반드시 읽어야 될,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실학자들도 반드시 읽어야 될 저술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는 속방의 재발견인데요. 요건 이제 용어가 조금 혼동될 수가 있는데, 속이라 그래가지고 세속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왕씨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아주 넓은 의미로 썼더라고요. 고려의 오랜 전통 내려오는 거, 이 민간인에 대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죠. 왕실에 대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양쪽을 다 통합하는 겁니다. 네, 조선의 민간 풍속도 있고 왕실의 풍속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내의원에 사용되는 의료지식 갖춰봐. 내의원이라고 그러면 주로 왕실 왕과 가족들, 그죠? 가족들의 치료를 주로 했었는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일반인한테도 전달되도록 하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일반 백성들의 그런 건강 상태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왕실의 특별식, 전약이라고 하는 약 이름은 붙어 있지만 이건 건강음식인 것 같습니다. 건강식인 것 같아요. 대추의 속살을 발라내고 전약이라고 하는 게 생강, 후추, 계피, 향신료도 넣고 꿀과 젤라틴 이런 걸 넣어가지고 만든 음식인데, 이 방법을 일반 민간에도 이제 전달한 겁니다. 이 조선 왕실의 특별한 양생 음식입니다. 양생 음식인데 이게 이제 신하들에게 하사가 되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외국의 사신들이 오면 접대도 하고 이랬는데, 18세기 후반기가 되면 이게 이제 민간한테로 가서 양반 사대부가의 음식으로도 보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약은 아니고 말하자면 건강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명주, 유명한 술도 속방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술을 많이 이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 한자로도 의학할 때 의자 밑에 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밑에는 술이에요. 삼수변에 빠져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간 게 그냥 막 들어간 게 아니라 어원을 보면은 실제로 치료제로 많이 썼더라고요, 술을. 그래서 아마 그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라는 게 있었는데 만드는 방법, 청주를 가지고 황납을 넣고 뭐 밀봉을 하고, 홍소주, 소주를 달일 때 자초를 넣고 소주 한 병에 뭐 자초 몇 돈, 백화춘 이렇게 해서, 이게 주로 왕실 내에서만 만들어서 먹던 이런 술인데 이것도 이제 일반으로 내려가는, 속방에 속했다 이런 말은 일반에게 오픈이 됐다는 이런 얘기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에 사용하던 부용황, 의향. 의향이라고 하는 건 옷에 이제 어떤 향기가 나도록 하는, 향기로운 냄새를 오래 두면 냄새가 나고 이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왕실에서 썼던가 봅니다. 땀 냄새도 제거를 해주는 이런 것들도 민간인에게 전달이 되고, 육향고, 이건 일종의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그러는데요. 향제 6가지 향제를 사용하는데 얼굴에 바로 피부에 발라가지고 수분과 윤기를 유지해주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꼭 약재는 아니지만 일반 생활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제재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속방에 속해가지고 왕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에게 다 열어서 같이 누리도록 한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지보단이라는 약이 있었는데요. 이 납약인데 또 심한 질환들, 중풍 치료 이런 겁니다. 우황청심환, 소화폰 이런 약하고 같이 쓰면 효과가 좋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중종이 말년에 심한 그 중풍을 좀 앓았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위급한 상황을 맞았을 때 썼다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아주 뭐 완전한 효과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거기에다 인삼탕을 같이 써서 또 이제 이 약은 왕의 하사품으로도 사용이 되고 사신 선물로도 사용이 됐던 이 약도 허준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구급과 역병, 전염병에 대한 대책, 구급은 이제 응급 상황에 살 수 있는 이런 거죠. 그죠? 중풍으로 인한 마비 증상이 생겼을 때 살아있는 까치를 배를 갈라가지고 뜨거운 피로 비뚤어진 부분 바로 돌아간다. 효과는 어땠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자금단 이런 약을 만들었는데 뭐 독버섯 보고 여러 가지 뱀에 물린 경우 응급 상황에 쓰는 건데 아주 거의 만병통치약으로 쓰였던 약인 것 같아요. 자금단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또 목구멍에 가시가 생겼을 때는 활주를 풀어가지고 삼키도록 하면 가시가 걸려 나온다. 이런 방법들도 하고요. 또 얼굴이 얼었을 때 희두딱 천연두를 앓고 나면은 다 얼굴이 얼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바르는 이런 약들, 희두탁 뭐 몇 가지 산모에 대한 대책도 했습니다. 출산 이후에 태반이 완전히 배출되지 않는 경우 흰 파뿌리를 달여가지고 복부 아래 훈증시킨다. 산후 발열이 날 때 월경수를 마시게 한다. 젖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 모주를 달여서. 그러니까 산후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그 치료하는 방법을 같이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허준의 특효약이 점익으로하는 약인데요. 성약, 성스러운 약이다. 이런 이름이 붙어 있었던가 봐요. 이게 이제 용내한, 또 용내라고 하는 건 그 물질 이름입니다. 이게 저희 바깥에서 뇌로 들어가는, 이런 걸 차단을 하는 이런 약인데요. 그걸 이제 돼지 새끼 꼬리가 굉장히 빨리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게 에너지가 굉장히 많다고 본 거예요. 이 점이라는 건 돼지 새끼 꼬리 이런 뜻이거든요. 그걸 같이 이제 섞어가지고 파달 크기로 환을 만들어 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점이라는 게 쉬지 않고 흔들어대는 돼지 꼬리에 그리고 휘둘러대고 뻗어오르는 성질, 그게 사람한테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래갑니다. 그래서 꺼져 들어가는 두창을 솟아오르게 한다. 이런 두창으로 꺼져 들어가는 사람들을 기운을 차리도록 한다. 이런 논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면 이 점이고는 두창과 홍역 치료에 속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통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